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광주과학기술원의 신동원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와주셨는데 원래 초반에 못 들어오신다는 분도 계셨고 오늘 또 출장 계신 분도 계셔서 못 오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니만큼 슬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Introduction to Slam이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슬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소프트뱅크의 이런 페퍼 로봇처럼 카메라와 바퀴가 장착된 로봇이 있고 이 로봇이 주변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 로봇에 달린 바퀴만 활용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벽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왔다 갔다 거려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마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카메라와 같은 이 여기서 페퍼 로봇에서는 이런 머리 부분에 눈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와 같은 센서를 설치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자유롭게 주변 공간을 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능력 중에는 로컬라이제이션과 이 매핑이 있는데요. 로컬라이제이션은 이 로봇이 현재 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매핑은 로봇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소위 말하는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깊이 얽혀 있는 문제라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매핑이 필요하고 또 매핑을 풀기 위해서는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영어로 풀어서 쓰면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고 하고 줄여서 SLAM, SLAM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지금 마이크에 약간 소음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질문하실 때 빼고는 음소거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은 주로 로봇에 장착된 센서만을 활용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고 외부 장치의 도움 없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GPS가 잘 동작하지 않는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실내 건물 안의 실내 환경이나 아니면 지하 같은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도심 지역,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뭐 GPS 전파가 잘 안 잡힌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도 강건하게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매핑은 사전에 주변 맵이 만들어지지 않은 또는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맵을 만들면서 경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냥 자기 집 안에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출입 금지 구역 또는 이런 재난 현장 같은 곳에서는 미리 그런 지도를 작성해 놓기 어렵기 때문에 로봇이 현장에 투입된 순간부터 주변 환경을 매핑하면서 경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그 위치 추정 방법에는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제일 쉽게는 가이드 레일 같은 걸 설치해서 또는 QR 코드 같은 걸 공간 안에 설치해서
이렇게 위치 추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이드레인이나 이런 QR 코드를 넣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리고 GPS 센서를 이용해서 뭐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PS 전파가 잘 닿지 않는 곳, 지하나 실내 공간, 도심 지역이 있고 또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그런 로보틱스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센티미터 단위의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정확성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GPS 정보만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정확하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 아직 이런 방법은 범용적이지는 못하다. 그래서 환경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는 다른 위치 추정 방법에는 로봇의 휠 인코더나 카메라의 레이저 센서 또는 IMU 센서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로봇 안에 내재된 그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 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물리량을 측정해서 그런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가 없이 위치 추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환경적인 제약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룰 내용인 비주얼 슬램에서는 이 카메라 센서를 주로 이용한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카메라를 활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카메라의 동작 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단안 카메라나 양안 카메라 그리고 깊이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안 카메라를 이용한 비주얼 슬램은 말 그대로 하나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카메라를 움직여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이런 깊이 추정 밑에 있는 그림처럼 깊이 추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각 픽셀 단위로 시차를 계산하고 그래서 이런 그 디스페리티 맵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주변 환경 매핑을 하고 또 로컬라이제이션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영상에서 그 아주 특징점 코너라든지 엣지 같은 그런 피처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그 피처를 추출하고 영상 간의 피처 매칭을 통해서 3차원 포인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장점은 여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간단하고 계산량이 적고 실시간에 적합하다. 또 CPU에서도 쉽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 디스페리티는 위에서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뎁스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베이스라인이 없기 때문이죠. 베이스라인이란 것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정된 카메라 사이의 고정된 거리를 말하는데 이 다단 카메라 특성상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된 거리가 아니라 뭐 자유자재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맵의 스케일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양안 카메라를 활용한 방법은 이 말 그대로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해서 그 3차원 공간상의 로컬라이제이션의 매핑 문제를 푸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눈이 두 개인 것처럼 두 눈을 활용해서 2, 3차원 공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인간의 깊이 인지 체계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이라고 주로 말하는데 이 왼쪽 영상 비디오 스트림과 그리고 오른쪽 비디오 스트림이 들어오면 그 사이에 스테레오 매칭 관계를 통해서 이런 디스페리티 맵을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는 디스페리티 맵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이 두 개 카메라가 보통 고정된 간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고 베이스라인을 알 수 있어서 뎁스도 쉽게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스라인이 멀수록 먼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양안 카메라 방법의 장점은
단한 카메라 경우보다 정확한 위치 추적 능력을 수행하고, 또 덴스하다는 것은 밀도가 높은 그런 주변 환경 맵을 생성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으로는 이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 자체가 아주 계산량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시간의 수행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또는 조명 변화에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카메라도 요즘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키넥트 카메라가 나오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깊이 카메라 방법은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적외선 구조광 방식 또는 레이저 광선의 비행 시간을 측정해서 깊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깊이 카메라에는 키넥트 V1, 키넥트 V2, 이 왼쪽에 있는 키넥트 V1이고요. 키넥트 V2가 이렇게 많이 쓰이고, 또는 비슷한 것으로 액션 프로 라이브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인텔에서 나오는 인텔 리얼 센스 카메라도 종류가 다양하고, 또는 구글 탱고, 구글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깊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비교적 정확한 3차원 공간의 정확한 깊이 값을 쉽게 예측이 가능하고, 또 밀도 있는 그런 덴스한 맵을 생성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은 그 측정 범위, 깊이 값의 측정 범위가 비교적 짧고, 예를 들어서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멀어봤자 5m는 10m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깊이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멀리로 그 이상으로 나가면 라지 스케일의 환경에서는 거의 사용하기 어렵고, 그리고 작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또는 반사 투과성 재질, 예를 들어서 유리나 칠판 거울 같은 그런 반사 투과성 재질의 물체의 깊이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주로 이런 깊이 카메라를 활용한 방법은 실내 응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센서죠.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율주행 응용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뎁스 센서와 많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의 비행 시간을 측정해서 깊이를 예측하고, 그래서 측정 가능 거리 및 공간 분해능이 높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해상도가 되게 높게 이렇게 주변 3차원 공간에 대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또 거리도 엄청 멀리까지 차량 응용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몇십 미터까지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2D 플레인을 측정한 2D 라이다나 3D 라이다, 또는 이런 360도 돌아가면서 측정하는 스피닝 방식이나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마이크로미러 같은 작은 그런 내부적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회사에는 이렇게 벨로다인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센스라는 업체도 있고, 어스터라는 이런 라이다 센서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SOS랩에서 그 라이다 센서를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으로 개발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그림이 바로 라이다 센서의 그런 외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이제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슬램을 하느냐, 이 실제적인 슬램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이런 비주얼 슬램 프레임워크는 간단하게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센서 인풋을 처리하는 그런 프리프로세싱 하는 단계가 있고요. 앞에서 살펴본 모노큘러 단한 카메라나 아니면은 양안이나 깊이 카메라, 라이다 센서 같은 그런 센서 인풋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센서 인풋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풋이 쭉 시간 타임 스탬프별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 그런 연속된 타임프레임 간에 이 센서 위치를
그 간의 변환 관계를 추출하는 계산하는 비주얼 오도메트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계산된 그런 초기값이 이제 백엔드 옵티미제이션, 백엔드 최적화 단계에서 조금 더 리파인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변 맵을 생성하는 매핑 단계도 있고, 그리고 루프 클로징이라는 단계에서는 또 이런 비주얼 오도메트리는 순차적인 정보를 계산하는 것에 치중하는 반면 루프 클로징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이전 아예 앞뒤로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 아예 예전에 어떤 위치인가를 판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차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롱텀 디펜던시를 예측하는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슬램 알고리즘은 이런 크게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주얼 오도메트리는 이제 프론트엔드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프론트엔드 그리고 앞에서는 백엔드라고도 그 다음에 있는 백엔드가 있고 여기는 프론트엔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인접한 이미지 사이에 카메라 움직임.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카메라 두 장이 인접한 타임스탬프에 카메라 움직임의 영상을 나타내는데 조금 그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다른 시점의 카메라 정보, 색상 정보를 이용해서 그 두 카메라 시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죠. 여기 조그맣게 있는 그림이 그런 카메라 시점, 카메라 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 카메라의 동작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계산을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로테이션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회전 및 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과 이동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특히나 회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것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좀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다음 주 시간에 회전에 대한 내용을 아마 발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3차원 공간 점 사이의 기하학적인 그런 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비주얼 오도메트리만을 활용해서 이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 수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드리프트 에러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드리프트 에러라는 것은 이 아래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나가다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카메라 사이사이에 에러 또는 노이즈 때문에 발생한 그 에러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큰 차이, 동일한 위치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드리프트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드리프트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해결책으로 백엔드 옵티미제이션, 백엔드 최적화와 루프 클로즈 디텍션,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시작점과 끝점의 관계를 이 두 부분이 동일한 위치다, 동일한 포지션이라는 것을 판별해서 그 판단을 백엔드 옵티미제이션 단계에 넘겨주게 되면 거기서 또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궤적을 재계산하고 리파인먼트를 수행해서 컨시스턴트한 아주 일관적인 그런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 옵티미제이션 다음으로 이제 백엔드 옵티미제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서 노이즈가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정밀한 센서라도 이런 노이즈는 있기 마련이고 또 저렴한 센서는 그런 측정 오류가 크기 때문에 에러가 노이즈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프트 에러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일부 센서는 자기장거 온도에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최적화 단계에서는 그런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로부터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고 주로 전통적으로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상태 추정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한 드리프트 에러를 제거하고, 또 프론트엔드에서는 백엔드에 최적화할 그런 데이터의 초입값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백엔드는 그런 값을 이용해서 리파이먼트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백엔드 최적화의 종류에는 원래 아주 초기의 슬램 연구에서는 이런 필터 기반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칼만 필터나 파티클 필터와 같은 그런 베이스 추정 필터에 기반한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했고, 그 다음으로는 또 오면서 비선형 최적화 기반의 번들 어저스트먼트나 아니면은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긴 합니다. 초기에는 필터 기반을 많이 사용했고, 조금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비선형 최적화 기반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고, 또 이런 비선형 최적화 기반의 방법이 스파시티, 말하자면 희소성이라는 그런 행렬의 희소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의 희소성이라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풀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비선형 최적화 기반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루프 클로즈 디텍션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위치가 이전에 내가 이 로봇이 방문한 곳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로, 이런 그래프를 보실 때 원래의 포즈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색처럼 드리프트 에러가 누적되어서 이 예측된 포즈가 조금 원래 포즈와 상이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와 이 리얼 포즈가 같은 것임을 판단하는 것이 이 루프 클로저 디텍션 또는 루프 클로저 코렉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QR 코드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환경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방법은 카메라의 영상 또는 센서 인풋을 활용해서 그런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판단해서 루프 클로즈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이 아래의 그림이 그 예가 될 텐데요. 첫 번째 행에서는 이게 다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대 또는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또 아래 예제도 다 비슷비슷한데 그림자 때문에 뭐 조금 다르게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조명이 발생해서 조금 원래보다 더 밝게 또는 어둡게 또는 색깔이 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노이즈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건하게 동작해서 이 루프 클로즈 디텍션을 판단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요새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이런 루프 클로즈 디텍션 부분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엔드에서는 루프 펫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위치 추정과 지도 작성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에러를 제거하고 전역적으로 일관된 맵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핑은 주변 맵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는 좀 응용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청소 로봇, 우리가 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납작하게 생긴 그런 바닥을 돌아다니는 무인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만 돌아다니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차원 지도로도 아마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기숙사라서 이런 무인 청소 로봇이 없지만 집에 이런 무인 청소 로봇 있으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런 2차원 맵을 만들어주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론이 앞뒤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상하로도 움직이는 축이 하나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6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서 3차원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맵 표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것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런 그림처럼 3차원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전체 맵을 계산할 수 있고요.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복셀이라는 볼륨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이런 비어있는 형태가 아닌 좀 덴스하게 꽉 차 있는 그런 형태의 볼륨메트릭 표현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네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썰펠이라는 방법도 존재하고요. 또는 occupancy grid map이라는 이런 맵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맵을 아주 컴팩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자료 구조, 맵의 자료 구조도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맵의 표현 밀도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파스 방법, 그리고 덴스, 그리고 세미 덴스, 이런 맵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state of the art의 슬램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파르스 슬램, 덴스 슬램, 그리고 세미 덴스 슬램 이렇게 있는데, 먼저 스파르스 슬램은 그 단한 영상, 카메라 영상에서 피처만을 추출해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영상 간의 피처 코레스폰던스를 매칭함에 의해서 그 매칭 관계를 통해 또 그 둘 간의 triangulation, 그러니까 삼각 측량 방법을 활용해서 이 3차원 공간상의 점 포인트를 계산하고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면서 그 3차원 맵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고 실시간으로 동작하고 CPU에서도 무리 없이 동작하지만 좀 스파르스한 맵, 스파르스하다는 것은 희소한, 좀 꽉 차 있지 않고 비어있는 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ORB 슬램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고, 아마 이 ORB 슬램이 인용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00인가 5,000 회로 그렇게 많은, 영구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ne of the SOTA frameworks in the sparse SLAM 카테고리가 되겠고, 리얼타임으로 동작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동작하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댄스 슬램의 방법에서는 그 영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픽셀,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640480의 사이즈의 이미지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픽셀, 아마 픽셀 수가 30만 개에 육박할 텐데, 그런 정보를 전체 다를 사용해서 아주 꽉 찬 밀도 있는 맵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뎁스가 주어졌을 때를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없어도 단한 카메라로부터 나온 뎁스를 사용하면 되긴 되지만, 주로 최근에는 댄스 슬램을 말하면 RGB 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뎁스 이미지를 활용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게 계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GPU 병렬 처리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GPU가 장착된 상태에서 그런 3차원 댄스 맵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리얼타임으로 GPU가 있는 환경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볼륨메트릭 모델 또는 서펠 베이스드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댄스 맵의 장점은 스파스 맵에 비해서 댄스 맵의 장점은 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이 움직일 때, 3차원 공간상을 움직일 때 그런
충돌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조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댄스 슬램에 관련해서 State of the Art는 InfiniTe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댄스 슬램 카테고리에서 아주 소타 알고리즘이고, InfiniTem 아니면 또 번드 퓨전이라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다양한 뭐 알템 맵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InfiniTe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플랫폼 프레임워크가 되겠고 리얼타임과 라지 스케일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그런 InfiniTem의 실제 동작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꽉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가 아니고 이런 볼륨 매트릭한 형태로 이렇게 3차원 맵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미댄스 슬램 분야도 주로 활용되는 그런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여기서는 다이렉트 메소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원래 스파르스 슬램에서는 영상의 피처를 추출해서 피처에 대한 그런 맵을 만들고 계산을 하는데 반해서 이런 다이렉트 메소드에서는 여기서도 똑같이 영상 전체를 사용하긴 하는데, 영상과 현재 시간의 영상과 이전 시간 영상 간의 인텐시티 차이, 워핑을 통해서 인텐시티 차이의 계산을 수행하고, 그 워핑으로부터 나온 그 픽셀 인텐시티 차이 커스트 펑션을 통해서 카메라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산한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미댄스 맵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세미댄스라는 준밀도 맵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표현된 부분만 그렇게 맵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이 거의 이제 엣지 부분, 또 경계 바운더리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특징적인 정보를 추출해서 맵을 만들고 그런 세미댄스한 형태의 맵을 만듭니다. 이런 다이렉트 메소드 또는 세미댄스 슬램 분야에서의 소타 알고리즘은 LSD 슬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LSD 슬램이 거의 TUM이라고 뮌헨 공과대학에서 나온 아주 처음에 나온 것이긴 한데 아주 강력하고, 이것으로부터 많은 연구가 더 진행돼서 최근에는 더 많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 그런 다이렉트 메소드 방법이 그 계보를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또 라이다 쪽의 슬램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는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이나 autonomous robot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 라이다 센서가, 그래서 라이다 센서를 그냥 활용해서 슬램을 하는 것을 라이다 슬램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라이다 슬램에서는 로암이라는 방법이 거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고, 또 이 키티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서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로암이라는 것은 이제 로암은 길게 말하면 라이다 오도메트리 앤 매핑, 그래서 라이다 오도메트리와 매핑을 동시에 수행하는 로암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앞서 전통적인 슬램 프레임워크에서 루프 클로즈 디텍션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드리프트 에러를 보여주고요. 여기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아마 라이다 센서에서 들어온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엣지와 플래너 피처, 그러니까 엣지와 평면에 대한 피처를 잘 뽑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아마 굉장히 낮은 드리프트 에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은 계산량 raw computation complex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나온 그림은 그런 로암 알고리즘으로부터 나온 라이다 맵이고요. 되게 큰 도시 정도의 크기의 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맵이 있으면은 뭐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맵이 있으면은 손쉽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로컬라이제이션이 수행되면 또 패스 플래닝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뭐 무슨 파킹을 해라, 이런 동작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슬램 문제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슬램 문제에 크게 두 가지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션 모델. 이 모션 모델은 로봇 또는 뭐 자율주행 에이전트의 위치가 어떻게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는 2차원에서 예제를 드는데 책에 있는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x, y 위치에 있는 이 로봇을 이쪽 그 오른쪽에 있는 위치로 옮겼을 때 그 간에 델타 x와 델타 y 그리고 그 회전 각도 델타 세타 그 양의 변화량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그런 모델 방법이 모션 모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센서 모델에서는 두 번째로 센서 모델에서는 이 현재 로봇이 위치한 공간에서 카메라 같은 그런 센서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 또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랜드마크가 로봇에서 어떻게 관찰이 되는지를 표현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그랗게 생긴 게 로봇이고 이 오른쪽에 네모나게 조그맣게 있는 게 랜드마크라고 할 때 이 로봇과 랜드마크 사이의 거리를 이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R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이 파이 P 이런 각도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에 대한 그런 모델이 센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션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로봇이 x k-1 위치, 이 x라고 하는 것은 로봇의 위치를 말하겠습니다. 여기서도 x인데 조금 다른 겁니다. 다르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일단 다른 것이고요. 로봇이 x k-1 위치에서 컨트롤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션을 뭐 원격으로 뭐 조정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로봇이 모터를 돌린 그런 이동하는 컨트롤 입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입력 UK를 받았을 때 이 새로운 로봇의 위치 XK 현재의 위치를 계산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 이 모션 모델의 수학적 정의는 뭐 XK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F라는 펑션이 필요한데 이 F라는 펑션은 모션 모델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뭐 그 응용마다 아니면은 그 계산하려고 하는 문제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모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x k-1 그러니까 이전 위치를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모션 모델 그 컨트롤 입력 uk를 입력으로 두 번째로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모션 모델에 대한 노이즈 값을 이런 받음으로써 이 세 가지 값이 주어졌을 때 이 나중에 현재의 로봇의 위치 xk를 계산하는 게 이게 모션 모델의 수학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평면에서 움직이는 청소 로봇의 경우 이런 2차원 XY 좌표가 있고 그리고 회전 각도 세타가 있는데 이 XK-1 그러니까 이쪽에 중간에 있는 식에서 어떤 델타 X 그리고 델타 Y, 델타 세타만큼을 더하고
근데 이것만 더해서는 실제 세계를 표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 세계는 노이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노이즈 항을 WK라는 모션 모델에 대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현재 위치의 로봇, 현재 시간의 로봇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션 모델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센서 모델은 이 로봇이 XK 위치에서 어떤 랜드마크 YK를 볼 때 관측 데이터 ZK가 생성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 모델의 수학적 정의는 이와 같은데요. 여기서도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ZK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ZK가 이제 랜드마크의 관측 데이터, 로봇이 이 랜드마크를 관측한 그 위치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H라는 센서 모델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Y가 그 랜드마크 위치 그리고 XK는 로봇의 현재 위치 그리고 VK 이 부분은 센서 모델에 대한 노이즈 값이 이렇게 인풋으로 주어짐에 의해서 이런 관측 데이터 랜드마크의 관찰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보면 평면에서 움직이는 로봇 청소 로봇의 경우 이와 같이 그림에서는 동그라미에 로봇이 있는데 여기서 로봇이 XY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때 그 랜드마크 PX, PY 위치에 있는 랜드마크를 관찰했을 때 이 관찰 이 랜드마크의 위치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 현재 위치로부터 이 랜드마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또한 각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평면에서 움직이는 청소 로봇의 경우의 센서 모델의 수학적 정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우스와 이런 각도를 이런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이 슬램의 상태 추정 문제는 다시 말하면 이제 모션 모델과 센서 모델로 구성이 되고 또 선형인가 비선형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실제 상태에서의 문제는 비선형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초기에 슬램 문제는 Extended Kalman Filter라는 EKF라고 말하는 그런 필터 방법을 이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션 모델과 센서 모델을 이용해서 이 슬램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 EKF 슬램의 단점은 빠르고 간략하고 수학적으로는 어렵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간편하긴 한데 이 선형화 과정에서의 오차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많이 나왔는데 파티클 필터나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파티클 필터나 아니면 비선형 최적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래프 기반의 슬램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이것이 라지 스케일에 적합하고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컴퓨팅 파워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준비한 게 거의 이제 개론적인 내용이라서 아마 많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질문도 좋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있으면은 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 하단에 보면 메시지 온 거 있는데 거기에 네. 궁금한 거 적어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거 하단이요? 네, 그 행아웃 창인가 아, 거기에서요. 그 왼쪽 하단에 네 거기요. 메시지 표시. 메시지 표시 누르시면 나와요. 아, 그러네요. 아, 네.
질문이 많았네요. 이 채팅 부분을 제가 모르긴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도 계셨네요. 첫 번째로 이제 주동욱 님이 실제적인 뎁스를 알 수 없다는 것과 스케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다른 표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제 뎁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현재 카메라로부터 물체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근데 스케일 비슷할 수도 있겠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케일 그 구조 자체 3차원 공간의 3차원 맵의 구조를 단한 방법으로 알 수 있긴 하지만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그 스케일 문제를 알 수 없다는 게 발생하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뭐 뎁스를 알 수 없다는 거랑 비슷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엔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신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탱고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도 말하죠.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기도 하고 탱고 카메라라고도 말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 가지고 있는데 레노버 펩트 프로라는 이제 그때 예전에 탱고 기술이 나왔을 때 처음에 출시된 카메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탱고 기술이라고도 하고 탱고 카메라라고도 하고 두 개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질문해도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질문을 못 받았는데 제가 그냥 쭉 해버렸네. 마지막에 질문을 받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채팅창 그렇군요. 제가 못 본 거군요. 그리고 비선형 기반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네. 비선형 기반 방식. 비선형. 뒤에서 설명을 안 드렸나? 여기인가? 죄송합니다. 어딘지가 제가 비선형 번들 어저스먼트랑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이 방법은 첫 번째로 번들 어저스먼트는 나중에도 이제 그 강의가 있긴 할 테지만 번들 어저스먼트는 이 카메라 포즈 3차원 공간상의 카메라 포즈와 이 3차원 맵 포인트 간의 재조정, 리파인먼트를 수행하는 건데요. 그 카메라 검색을 해볼까요? 그림이 이게 잘 나온 게 있는데 bundle adjustment 그 맵 포인트를 각 카메라에 이제 프로젝션해서 그 리프로젝션 에러를 줄이는 그런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작네. PDF로 받아지네. 잠시만요. 네, 이게 좀 더 크네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런 카메라 구조가 있고 이 이미지 플레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카메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카메라의 카메라가 3대가 있죠. 이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각각 같은 장면을 보는데 같은 이제 맵 포인트나 아니면 랜드마크라고도 하는 이런 3차원 포인트를 보고 있을 때 이 각각의 코레스폰던스는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전에 뭐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코레스폰던스를 알고 있을 때 이 3차원 포인트를 각 영상의 프로젝션을 수행합니다. 각 영상에 여기서는 첫 번째 영상의 프로젝션을 수행하면 이 원래 여기 있던 2D 이미지와 이 3차원 공간에 3차원 포인트가 프로젝션된 그 점 간에 에러가 있습니다. 그걸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하는데요. 그 에러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카메라의 포즈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3차원 포인트의 위치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라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도 나중에 아마 제가 발표를 하게 될 텐데,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여기 그림이 많이 있긴 한데 복잡하네요. 그냥 이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안 크네. 큰 그림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는 그 번들 어저스먼트에서는 맵 포인트까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맵 포인트의 위치도 리파이먼트 최적화 계산에 들어가서,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맵이 라지 스케일로 커지게 되면 이 맵 포인트가 수십만 개, 수만 개가 들어가게 되면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지 스케일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 맵 포인트 자체는 계산에 넣지 말고 이 포즈 관계만 주로 고려하고, 이 사이사이에 로봇 포즈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프 클로저 디텍션, 루프 클로저를 판단하는 부분,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추가돼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전체 포즈를 계산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학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미지 유사성 판단에서 어떻게 드래프트 헤더를 제작하는지, 그게 이제 루프 클로저 디텍션 할 때 다시 그림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이게 이렇게 x1에서 x2, x3, x4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x2와 x5 사이에 이런 엣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루프 클로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교차되는 그림이 맞는데,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쭉 이런 교차를 하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왔던 부분을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 카메라 영상을 이용해서 이제 루프 클로저 디텍션 합니다. 카메라 영상을 이용해서 루프 클로저 디텍션 한다는 게, 이제 카메라의 그 영상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왔던 영상들과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 사이에 그런 유사성을 판단을 쭉 해나갑니다. 그것도 이제 계산량이 많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좀 이피션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이런 엣지, 루프 클로즈 엣지를 이제 포즈 그래프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포즈 그래프에 추가된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맵을 조금 재구성하고 리파인먼트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성 판단이 말하자면은 recognition이죠. 인식, 이미지 인식, 장소 인식. 그래서 장소 인식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recognition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많이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워핑을 통해서 인텐시티 차이를 계산한다. 이거는 다이렉트 메소드에 관한 방법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다른 프레임이긴 한데, 다른 슬라이드이긴 한데, 이 두 장의 이미지의 시점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혹시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이런 뭐 네모난 까만색, 이게 여기 이 시점에서 여기 벽에 이쪽 오른쪽 바운더리에 더 가깝죠. 그래서 시점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이쪽 시점으로 워핑을 할 수 있습니다. 워핑이라는 게 뭐 이 영상을 이게 컴퓨터 비전 용어긴 하지만 그냥 시점으로 강제적으로 갖다 붙인다라는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워핑을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우리가 그 워핑 파라미터는 다시 말하면 이 카메라 사이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인데 그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로 이용해서 이제 워핑을 해서 그 영상 사이에 그냥 차이 뭐 실제적으로는 뭐 L2놈 같은 걸 활용하긴 하는데 뭐 제곱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것으로 로스 펑션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차이 영상이죠. 영상 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가 가장 작도록 만드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이렉트 메소드 할 때 나중에 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암은 라이다 센서만을 사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RGB 센서가 퓨전? 라이다 센서만 활용된 것인데요. 일단 로암 자체는 라이다 센서만 활용해서 그 3차원 공간의 지오메트리만 이용해서 한 것인데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V로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 로암이라고 하는데 그 같은 그 연구팀에서 나온 거고 이 V로암이 로암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다는 걸로 이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키티 데이터셋이라는 키티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티 오도메트리 데이터셋. 여기서 이제 리더보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라이다 슬램에 대한 알고리즘들에 대한 이제 리더보드입니다. 이게 쭉 1등부터 쭉 몇 등까지 있는데 1등이 이제 VROAM이라고 비주얼 라이다 오도메트리 앤 매핑. 그래서 그 VROAM이고 2등이 로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팀이 아주 잘하는 연구팀이 이 집 잘합니다. 네, 잘하는 연구팀이고요. 지금 그 기술을 통해서 뭐 스타트업도 만들어서 지금 잘 연구를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KF Extended 칼만 필터 선형화 과정의 오차는 이게 그 칼만 필터는 일단 어썸션이 이제 이게 선형 환경에서 선형 시스템에서만 가능한데 이게 그것을 비선형 시스템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EKF를 쓰는 건데 이게 EKF를 사용할 때 그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원래 있던 거를 근사하는 거죠. 원래 모션 모델과 센서 모델을 이제 선형화,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선형화하는데 이게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죠. 이제 근사하는 거니까 근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차가 발생해서 그런 오차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또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진용님 블로그에 아마 EKF 슬램 여기 EKF 슬램이나 아니면 EKF 필터 계산하는 부분에 그 설명하는 부분에 여긴가? 네. 여기 이분도 아주 설명을 잘 해놓으셨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 거리에 존재하는 다르다는 거죠. 네, 뭐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죠. 스케일과 뎁스가 비슷한 문제로서, 네. 네, 이 집 잘합니다. 네. 행아웃 정원이 가득 차서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고요? 그건 고려하지 못했나,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게 행아웃이 무료라서 그런가? 무료 버전이라서 10명 정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녹화를 다 하고 있거든요. 녹화하고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질문이 인터랙티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되긴 하지만 아예 방 만들 때 한번 설정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주가 또 1월 13일 날 일주일 후에 최윤규님과 이용희님이 삼차원 공간 강체 변환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슬램뿐만 아니고 로보틱스 전반에서 뭐 그래픽 문제라든지 로봇의 팔을 움직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관절 움직이고 이족 보행 같은 그런 로보틱스 전반에서 이런 6 degree of freedom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적인 코멘트나 해주실 분은 해주시고 없으시면 방을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쌤, 네, 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네, 어떤 거죠? 다 나가시고 나서. 이거 다 녹화는 어. 하고 있습니다. 저 네. 슬램에서 네. 스파스랑 네, 세미댄스랑 네, 댄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스파스 댄스 세미 근데 댄스. 근데 그 데이터 양으로만 따지면은 스파스가 제일 적은 거고, 그 다음에 네. 댄스가 제일 양이 많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네. 댄스 슬램이 제일 많은 거고요. 네네, 그렇죠. 잠시만요. 네, 강아지가. 잠시만요. 네, 문 좀 바꿀게요. 네. 조용히. 네,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혹시 그 스파스 슬램에서 네. 그 댄스 슬램으로 네. 요즘에 딥러닝 기술 중에 간 같은 기술로 네네. 하는 그런 결과도 있나요, 혹시? 겐 같은 어떻게 걸로. 보면은 스파스의 장점은 어떻게 네.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좀 작으니까 네네. 리얼타임으로 CPU만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댄스는 장점은 그 데이터 양은 많이 없긴 한데 컴퓨테이션 로드가 세다 보니까 GPU를 써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GPU를 쓰지 않고도 네. 할 수 있게 어떻게 그 스파스 데이터에다가 겐을 씌워가지고 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는 그런 연구는 못 본 것 같고요. 일단 좀 생각해보면 브릴리언트하네요. 브릴리언트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말하자면은 이제 스파스한 걸로 좀 자료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겠는데, 근데 그게 바로는 이렇게 딱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스타일 트랜스퍼 하듯이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야 되냐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